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의 김승재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선 윤석열 정부의 2기 개각 관련 소식과 함께 요소수 대란 재발 우려 이슈 등 다양한 뉴스들을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먼저 지난주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국민에게 신뢰가 지난주 연합뉴스TV는 2020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전기자동차에서 발생한 화재로 11명이 목숨을 잃었다면서 전기차 화재 사고에 대한 안전수칙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겨울철이 되면 건조한 날씨에 화재가 자주 발생하는데요. 판자촌이나 비닐하우스 가옥은 화기에 더 취약하다면서 화재 위험에 대해서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12월 1일 연말 연시를 맞아 진행되는 나눔 캠페인의 일환으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이 있었다고도 전했습니다. 지난주 첫 소식은 지난 3일 뉴스 10인데요. 기존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권리만 지나치게 강조했다며 교육부가 책임을 함께 규정한 학생 구성원 조례 예시안을 공개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교권 침해가 잇따르자 교육 당국이 내놓은 조례 예시안에 대해 교육계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데요. 교육부는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권리에 치우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8월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권리를 강조한 데 반해 책임이나 의무는 간과하여 학생인권과 교권 간 불균형이 발생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교육부는 학계와 논의 끝에 학생의 책임을 더한 학교 구성원 조례 예시안을 공개했는데요. 학생은 교원의 교권 등 모든 학교 구성원의 권리를 존중하고 이를 침해하지 않아야 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보호자도 교권과 교육활동을 존중해야 한다고 합니다. 예시안을 안내받은 시도교육청이 이를 따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기존 조례가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의 자유 등 학생 인권이 중심인 만큼 권리 후퇴를 우려하는 의견이 있다고도 합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권리 조항과 책무성 조항이 있는데 권리 조항을 후퇴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교원단체는 예시안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교육활동에 갈등 관리가 추가되는 등 교사 업무가 늘어날 여지가 있어 신중히 봐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앞서 교육부와는 별도로 경기도 교육청과 서울시 교육청 등은 학생의 책무를 담아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교권 침해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해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계와 학부모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린다는 점은 충분히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결국 학생의 권리와 책임을 고려하여 균형 있는 조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해 보이는데요.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되 교육 과정에서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은 좀 더 분명하게 짚고 갈 부분으로 보입니다. 또한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고 교사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하며 지자체별로 개별적인 교육 환경과 상황을 고려한 개정안을 제정하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교육부와 지방교육청 간의 협력과 학계, 교사, 학생, 학부모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개선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데요. 학생 인권과 교권 모두를 보호하면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것이 목표라는 점도 꼭 짚을 부분이었습니다. 지난 3일 일요 와이드는 지난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전기자동차에서 발생한 화재는 모두 121건이고 이 가운데 11명이 목숨을 잃었다는데요. 전기차 화재 사고에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안전수칙을 기자가 전했습니다. 전기자동차 화재에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기차 운전자들도 화재를 크게 걱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충돌 화재를 걱정한다는 응답이 29.3%, 충전 중 화재는 21.1%로 응답자 절반이 화재를 가장 걱정했는데요. 전기차 화재 사고에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안전수칙을 기자가 전했습니다. 전기차는 하부 배터리팩이 강한 충격을 받을 경우 화재나 안전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어 의심되면 미리 점검을 받으라고 하면서 벽면 화재는 주변 소화기를 통해 진압 가능하지만 차량 하부에서 연기가 올라오는 등 배터리 화재가 의심되면 빠르게 대피해야 하고 119에 신고하고 지하 주차장에서 불이 났다면 위치 정보도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고 합니다. 차량 안에 있는데 화재가 났다면 문을 열어야 하는데요. 전기차의 문 손잡이가 매립형이고 자동으로 나오지 않는 경우 한쪽 끝을 누르고 잡아당기라고 합니다. 김효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선임연구원은 전기차는 문 열림 방식이 기계식 또는 전자식 방식이 있으니 사용자 매뉴얼에 있는 비상시 문 여는 방법을 꼭 미리 확인하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사고 시에 문이 부서져 아예 열리지 않을 수 있어서 차량 내 비상 탈출 망치를 구비하고 급할 땐 창문을 깨고 나와야 한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전기자동차 화재에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기차 운전자들도 화재를 크게 걱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안전수칙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자가 강조한 지침들은 전기차 운전자에게 필수적인 안전지식으로 전기차 화재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데요. 전기차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안전수칙에 대한 인식과 교육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이며 시청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매우 적절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전기차 주행 중에는 배터리 온도와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과열이나 이상을 감지하면 주행을 중지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과 충전 중에도 배터리 주변 환경을 주시하고 이상한 냄새나 연기를 감지하면 충전을 즉시 중단하고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야 한다는 내용도 추가하면 더욱 풍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일 뉴스 프라임에서는 본격적인 한파가 시작됐다면서 겨울철이 되면 건조한 날씨에 화재도 자주 일어난다면서 반자촌이나 비닐하우스 가옥의 위험성을 전했습니다.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은 겨울이 무섭다는데요.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올해 1월 발생한 큰 불로 집이 다 타버려 임시로 집을 지었는데요. 합판과 스티로폼으로 비닐하우스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당시 화재로 가건물 형태의 주택 60채가 재로 변했는데요. 전기장판이 망가져 연탄에만 의존하는데 그마저도 많지 않아 아껴 사용한다고 합니다. 판잣집이 떡섬으로 불리는 송뭉치나 비닐 등 불에 잘 타는 소재로 지어져 있어 불이 나면 피해는 더 커질 수 있는데요. 소화전도 설치돼 있지만 화재를 진압하기엔 역부족이라고 합니다. 마을에 설치된 소화 장비하면 문을 열어보니 안에 호스는 있지만 주변에 물이 나오는 장치가 없어 실제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무용지물입니다. 마을이 생긴 이래 잊을만 하면 찾아오는 화마에 주민들은 겨울이 두렵기만 하다고 합니다. 김인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화재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자체가 조속히 나서서 어떠한 일이라도 해야 된다고 마무리했습니다. 한파가 시작되면서 반자촌과 비닐하우스 같은 취약한 주거지역에서 화재 위험이 커지고 있는 심각한 상황인데요. 이런 집들은 화재 위험이 높은 재료로 만들어져 있어 대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민들에게 화재로부터 안전한 장소와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불이 나면 소화 장비를 사용하기도 어렵고 마을 주민들은 스스로 불을 끄려고 노력하지만 부족한 장비와 시설로 인해 실질적인 도움이 어려워 보이는데요. 우선 이런 지역 주민들에게는 화재 예방 및 대처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해 보입니다. 주민들에게 화재 위험을 인식하고 적절한 대응 방법을 알려줌으로써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부분도 강조가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화재 안전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소박한 환경에 사는 주민들과 함께 지역사회가 더 안전하고 지원받을 만한 곳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멘트가 있었으면 좀 더 유익한 보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지난 1일 뉴스 리뷰에서는 연만연시를 맞아 진행되는 나는 캠페인의 일환으로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사랑의 온두탑 제막식이 있었다면서 추워진 날씨 속에 전국 곳곳에서 이웃을 생각하는 얼굴없는 천사들의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사랑의 온두탑 제막식이 열렸는데요. 셋, 둘, 하나 버튼을 누르자 수은주가 빨갛게 차오릅니다. 올해 목표액은 4,349억 원으로 작년보다 300억 원가량 높다고 합니다. 빨간색 손모아 장갑이
사랑의 온도탑으로 목표액이 1% 모일 때마다 수은주도 1도씩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번 캠페인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내년 1월 말까지 진행되며 겨울 길목에 바짝 다가선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나눔의 손길이 벌써부터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달 27일 전북 완주군 비봉면에서는 20kg짜리 쌀 5포대가 전해졌는데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이 얼굴 없는 천사는 벌써 6년째 이곳에 직접 수확한 쌀을 기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북 정읍시 연주동에 사는 한 기초생활수급자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평생 모은 4천만 원을 주민센터에 전하기도 했습니다. 날은 추워졌지만 이웃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따뜻하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은 추운 겨울철 사회 곳곳에서 이어지는 따뜻한 나눔의 행렬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행사입니다. 올해의 목표액이 전년 대비 300억 원 증가한 4,349억 원으로 설정된 것은 나눔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관심이 커지고 있음을 반영합니다. 사랑의 온도탑이 목표액의 1%가 모일 때마다 수은주가 1도씩 올라가는 방식은 기부의 진행 상황을 시각적으로 나타내며 참여와 동기부여를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전북 정읍시의 한 기초생활수급자가 평생 모은 4천만 원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한 사례는 물질적으로 풍요롭지 않더라도 나눔의 마음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나눔의 행렬은 겨울의 추위 속에서도 우리의 사회의 온기를 느끼게 합니다. 이웃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추운 겨울을 보내야 하는 이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나눔의 문화가 지속적으로 확산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시간은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해보는 시간이죠. 캠퍼스 TV 리포트입니다. 이번 주에는 이화여대 정경은 학생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경은 학생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했습니까? 네, 저는 매주 일요일 오후 7시 30분에 방송되는 연합뉴스 TV 스페셜을 모니터링했습니다. 지난 3일에 방송된 연합뉴스 TV 스페셜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존폐 기로에 놓인 영유아 시설을 들여다보고 미래를 위한 해법은 무엇인지 알아보았는데요. 그럼 자세한 모니터링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은 경기도 화성시의 한 요양원을 비추며 시작합니다. 수도권에 있다는 지리적 장점 덕분에 이곳엔 많은 노인들이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1년 전까지만 해도 이곳은 요양원이 아닌 어린이집이었는데요. 과거엔 대기표를 끊어야 할 정도로 아이들이 많았지만 갈수록 아이들이 줄어들자 어린이집 폐원이라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전국적으로 문을 닫는 어린이집이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 수가 많아 원화 모집이 비교적 수월했던 도시에서조차 어린이집 폐원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문을 닫으면서 그 자리에 복지관이나 요양원 등 노인시설이 들어서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 수요가 급증하며 애견 유치원이나 애견숍 등으로 업종을 바꾸는 경우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갈수록 아이를 낳는 부부가 사라지면서 우리나라는 출산율 쇼크에 빠져 있는데요.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2022년 0.78명으로 2017년까지 한 명대를 유지하다가 2018년 한 명 아래로 내려온 후 매년 최저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OECD 회원국 중에서도 합계 출산율이 한 명 아래로 떨어진 곳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각종 조사에서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응답 비율은 점점 늘고 있는데요. 출생아 수가 계속 하락하면서 합계 출산율이 0.7명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내년 합계 출산율이 0.7명일 경우 총인구를 예측한 결과 2040년 총인구는 약 4,900만 명으로 2020년에 비해 약 260만 명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는데요. 세계적인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 옥스포드대 명예교수는 대한민국이 인구 소멸로 사라질 1호 국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젊은 인구는 급격하게 줄면서 고령화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진미정 서울대 아동가족학과 교수는 아동, 유소년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든다는 뜻이고 결국 노인 부양비가 늘어나고 우리나라의 모든 사회 정책이나 제도들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현재 저출산으로 가장 직격탄을 맞은 곳은 영유아 시설인데요. 영유아 시설 폐업으로 보육 체계도 흔들리고 있는 지금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한 때라고 전문가들은 말하는데요. 변창배 저출산대책 국민운동본부 운영위원장은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고 이 사회적 지원의 첫 번째는 돌봄 서비스라고 강조했는데요. 이어 방송은 저출산 사회 아동 돌봄을 위한 해답을 찾기 위해 경기도 포천시를 찾았습니다. 마을의 경로당 건물 2층은 청소년들이 사용하던 공부방이었는데요. 청소년이 줄어들고 오랫동안 방치되어 온 그곳이 지금은 보호자 대신 아이를 돌봐주는 긴급 아동 돌봄 공간으로 변신했다고 합니다. 포맘토 대표 김민자 씨는 아이를 몇 명 낳으면 얼마 주는 것보다 아이를 편안하게 키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영유아 돌봄 서비스를 새롭게 결성하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기존에 있는 자원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서울 은평구의 한 어린이집은 종교시설 1층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2017년 당시 이 지역에는 어린이집 설립이 필요했고 종교시설의 협력과 구청의 재정적 지원으로 지금과 같은 아동 돌봄 시설이 마련됐다고 합니다. 어린이집이 운영된 지도 어느덧 7년째. 종교시설과 한 공간을 나눴으며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았는데요. 주말에는 예배실로 사용되는 공간이 평일에는 어린이집 아이들의 실내 활동 공간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렇듯 갈수록 아동 돌봄 시설이 줄어드는 가운데 기존의 종교시설을 활용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마련하자는 입법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전라북도 익산의 한 전통시장은 매일같이 아이들의 소리로 왁자지껄하다는데요. 시장 한편에 공동육아 나눔터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도시가 아닌 지역은 어린이집이나 학교 외에 돌봄 시설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요. 때문에 이렇게 지역 주민이 모여 공동체를 형성하고 돌봄 서비스를 운영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주로 어른들만 찾던 전통시장이 아이들로 인해 더욱 활기가 생겼다고 상인들은 말했는데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지난 10여 년간 꾸준히 노력해왔다고 합니다. 출산 장려금과 산후조리원 지원, 다자녀 혜택을 비롯해 돌봄교실 등의 보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초등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을 강화한 늘봄 학교를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유보 통합도 저출산 정책과 관련해 최근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아동 돌봄에 대한 운영 체계가 복잡하고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에 따라 통합하자는 목소리가 높아 현재 국회에서 법 개정 추진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고 합니다. 내년 저출산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약 25% 늘어났는데요. 저출산의 원인은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할 방법도 다층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전하며 방송은 마무리됩니다. 네, 모니터링한 내용 잘 봤습니다. 경은 학생 이번 연합뉴스TV 스페셜 보면서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까? 네, 저는 저출산 해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엄마 아빠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국가를 만드는 것이라는 게 기억에 남았는데요. 저출산이라는 어둠의 터널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선 사회적 돌봄 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게요. 좋은 생각이네요. 자, 그럼 끝으로 이번 연합뉴스TV 스페셜을 보면서 경은 학생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한 줄 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저의 한 줄 평은 저출산 해법은 아동을 최우선으로 하는 돌봄 체계의 대전환입니다. 네, 한 줄 평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화여대 정경훈 학생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산 엑스포 유치가 불발로 끝난 이후에 위로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기대했던 만큼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는데요. 오늘 TV와 비평에서 관련 내용을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명지대학교 최선규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지난달 28일이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박람회 이후 총회에서 2030 엑스포 개최지가 발표가 됐습니다. 먼저 저희가 본론 들어가기 전에 발표 당일에 언론들이 부산 시민들의 응원 열기도 그렇고요. 프랑스 현지의 투표 과정들을 집중적으로 보도했었는데 그 내용도 좀 짚어보죠. 네. 2030 세계 박람회 개최지 발표 당일인 지난달 28일 오후 8시 30분부터 부산 시민들은 부산 동구 시민회관 대극장에서 유치를 기원하는 대규모 시민 응원전을 펼쳤습니다.
이날 응원전은 박람회 유치 경쟁 프레젠테이션 발표와 투표 결과를 부산 시민들이 함께 시청하고 열띤 응원을 통해 간절한 마음을 파리까지 전달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습니다. 시민 1,600여 명이 참여한 응원전은 시민 응원 특별 공연, 세계 박람회 유치 경쟁국 프레젠테이션 발표 시청, 유치 염원 퍼포먼스, 파리 현지 연결과 파리 현지 투표 결과 생중계 등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030 세계 박람회 개최지는 이날 오후 파리에서 열린 국제박람회 기구 총회에서 유치 경쟁국 간 최종 프레젠테이션이 발표되고 나서 개최지 결정 투표로 결정되었습니다. 현지에서 오후 1시 30분쯤 시작된 최종 프레젠테이션은 한국의 부산, 이탈리아의 로마, 사우디의 리야드 순으로 한 국가당 20분씩 진행되었고 3개국 최종 프레젠테이션 이후에는 국제박람회 회원국 중 165개국이 비밀 전자투표로 개최지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렇군요. 자, 부산의 엑스포 도전 9년 전이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할 텐데요. 특히 지난해 이제 유치위원회 출범 이후에 정부와 기업 관계자들이 누빈 거리만 해도 이게 지구를 거의 500바퀴, 495바퀴에 이를 만큼 열심히 또 뛰고 또 뛰었는 건데 치열했던 유치전 과정도 그렇고요. 노력에 대해서 언론들이 어떻게 보도를 했는지 짚어주시죠. 네. 부산시가 엑스포 유치에 처음 나선 거는 2014년 7월입니다. 당시 서병수 부산시장이 취임 직후 엑스포 유치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그해 11월 시민단체, 종교계, 학계, 상공계 인사 35명으로 2030 부산 등록 엑스포 유치 범시민 준비위원회를 꾸렸습니다. 이후 2015년 10월 2030 서포터스 발대식과 함께 시작한 부산 시민 100만 명 서명 운동에는 5개월여 만에 약 140만 명이 참여하는 등 엑스포 유치 열기가 확산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5월 부산 엑스포 유치를 국가 사업으로 확정했고 같은 해 11월 정부 유치 기획단을 출범시켰습니다. 2020년 6월에는 2030 부산 월드 엑스포 범시민 유치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부산이 프랑스 파리에 있는 국제박람회 기구에 유치 신청서를 내고 세계를 무대로 본격 유치 활동에 들어간 것은 2021년 6월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5월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민간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개최지 발표 이후 박형준 부산시장은 입장문 발표를 통해 엑스포 유치를 2019년에 국가사업으로 정하고도 사우디보다 1년 늦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2022년 5월에야 본격적인 유치전에 나선 게 뼈아픈 대목이라면서 외교가에서 이루어진 국가 간의 약속을 우리가 뒤늦게 나서서 바꾸는 것은 쉽지 않았다면서 아쉬움을 표했다고 서울신문은 보도했습니다. 그랬군요. 사실 사우디 리야드의 우세가 점쳐지긴 했었습니다만 그래도 막판까지 역전이 가능하다 이런 희망 섞인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에 좀 기대도 됐었는데 그랬기 때문에 이제 부산 시민도 마찬가지고요. 90표 차이의 큰 패배가 상당히 꽤나 큰 충격으로 다가왔었습니다. 자, 언론들이 유치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 여러 분석들을 내놓았잖아요. 어떤 내용들이었습니까? 네. 부산은 지난달 28일 오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 총회에서 진행된 개최지 선정 투표에서 29표를 획득해서 119표를 쓸어 담은 1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크게 뒤졌습니다. 사우디는 투표 참여 165개국 중 3분의 2인 110표를 넘긴 119표를 얻어 결선 투표 없이 여유롭게 2030년 엑스포 개최지로 선정됐습니다. 우리나라는 1차에서 사우디가 3분의 2 이상의 표를 얻지 못하도록 저지하면서 결선 투표에서 사우디에 역전하겠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유치전 막판에 1차 투표에서 부산을 지지하겠다고 한 국가가 50개국 이상이라는 외교부의 분석이 대통령실에 보고됐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사우디가 물량 공세를 펼친 아프리카와 중남미 국가 가운데서도 부동표가 상당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동아일보는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판세 판단은
1차 투표에서 사우디를 찍어도 2차 결선 투표에서 우리를 찍어달라는 잘못된 득표 전략으로 이어졌고 정부가 투표 직전까지 내비친 역전 기대감과는 달리 예상보다 훨씬 큰 표 차이로 패하자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드러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습니다. 그랬군요. 자, 어쨌든 유치에는 실패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얻은 것들이 있습니다. 부산의 도시 브랜드를 세계에 알린 기회가 되기도 했고요. 또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사업 동력을 확보하기도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번 이벤트 유치 때문에 너무나 많은 돈을 썼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부산 엑스포 유치 전의 명과 암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언론들 어떻게 보도했습니까? 네. 2030 부산 엑스포는 유치하지는 못했지만 정부와 부산시, 기업체 등 민관이 코리아 원팀으로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벌이면서 부산의 도시 브랜드 가치는 어느 때보다 높아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경향신문은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29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글로벌 컨설팅 기관인 GN이 지난 5월 발표한 글로벌 스마트 센터 지수에서 부산시는 세계 77개 주요 도시 중 19위를 차지했습니다. 아시아권에서는 싱가포르와 홍콩에 이어 3위를, 국내에서는 1위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여행 플랫폼인 트립닷컴이 세계 1211개 여행 도시를 대상으로 꼽은 2023 인기 부상 여행지에서 부산은 오스트리아 비엔나와 함께 톱2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2023년 숨이 막히도록 멋진 여행지와 체험 장소 25군데 중에서 도시 단위로는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부산을 꼽았습니다. 엑스포 유치 과정에서 부산시의 자매 우호 도시는 기존 37군데에서 49개로 늘었고 대상 지역도 동유럽, 아프리카까지 확대되는 등 글로벌 허브 도시 외교 지평이 크게 넓어진 것으로 평가된다고 경향신문은 덧붙였습니다. 반면 2030 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에 실패하면서 그동안 윤석열 정부 들어 편성한 엑스포 유치를 위한 예산 5,744억 원이 과연 적절했느냐 하는 의문이 나온다고 미디어 오늘은 보도했습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지난해 예산 2,516억을 포함해 올해 예산 3,288억 원 등 모두 5,744억 원을 들였는데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고도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한 윤석열 대통령의 성과는 165개국 가운데 29표를 득표하는 데 불과했다고 미디어 오늘은 비판했습니다. 그랬군요. 자, 엑스포라는 국제 이벤트 유치 노력과 실패에 대해서 언론마다 또 이를 보도하는 그 논조에는 좀 차이가 있어 보였는데요. 이를 보시면서 느끼신 점도 있을 테고 언론이 해야 할 역할도 있어 보입니다. 끝으로 짚어주시죠. 네. 2030 세계 박람회 개최지 결정을 위한 투표를 며칠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들은 프랑스 파리에 총출동해서 세계 박람회 부산 유치에 총력전을 폈습니다. 한국 정부와 한국 언론은 1차에서 사우디가 3분의 2 이상 표를 얻지 못하도록 저지하면서 결선 투표에서 사우디에 역전하겠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차 투표에서 부산을 지지하겠다고 한 국가가 상당수여서 사우디가 1차 투표에서는 개최지로 결정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한국 정부의 판세 분석이었습니다. 대다수의 언론도 이 판세 분석을 그대로 받아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유치 경쟁국이었던 사우디아라비아의 공식 엑스포 유치 기관인 리야드시의 왕립위원회와 해외 언론들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현재 사우디의 엑스포 개최를 공식적으로 지지한 국가는 총 122개국에 달했다고 전해집니다. 투표에 참여하는 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이 총 182개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공식 지지 국가만으로도 1차 투표 승리 요건인 3분의 2 득표가 가능한 숫자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나 한국 언론의 대역전 전망이 한국의 실제 득표 결과와 너무 크게 빗나가고 국민들의 놀람과 실망이 컸던 것입니다. 언론은 엑스포 개최지 지지국 등의 판세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한국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만을 기초로 삼지 말고 경쟁국과 해외 언론의 분석 정보를 보완적으로 이용해서 정확한 보도를 했어야 할 것입니다. 네, 새겨드려야 할 내용 같네요. 지금까지 명지대학교 최선규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옴부즈맨 팀은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 TV 홈페이지 내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